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봄 햇살은 따스한데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할 정도입니다. 이런 날씨면 100이면 100 아이가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을 하죠. 부모는 밤새 애태우다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요즘 흔히 쓰는 이 병원 예약 앱으로 바로 예약을 하는데 이미 대기자가 40명이 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지만 오전 진료는 이미 마감됐으니 오후에 시간 맞춰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어느 병원은 언제쯤 대기가 많은지, 몇 시쯤 가 있어야 아픈 아이 진료는 볼 수 있는지, 접수 마감은 또 언제쯤인지 등 또 절박한 사연의 부모들이 올린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명품 오픈런보다 심한 것이 소아과 오픈런이다, 새벽런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소아과 오픈런 아르바이트까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동네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가 감소하면서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대형 병원도 당직할 전문의가 없어 입원 진료를 아예 중단하는 곳이 나타났고,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 여건에 놓인 농어촌 지역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에 2229개였던 소아청소년 의원은 지난해 2111개로 118개 감소를 했고요. 전공의 지원율도 2018년 101%, 그러니까 정원 대비 지원자가 많은 때도 있었지만 올해 지원율을 보면 15.9%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얘기됩니다. 저출생에 따른 의료 수요 감소와 또 부실한 수익 구조, 고된 업무 강도 등 복합적이라는 것이 소아과 의사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소아과는 소위 돈 되는 이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어 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간판을 내리겠다며 폐과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단 문제의 핵심은 소아과의 적은 수입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예산이라도 투입해 소아과 수입을 높여 이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가 많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배출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른바 인기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같은 이 기피학과의 소득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보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며칠째 코를 훌쩍이는 내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할 것입니다. 소아과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죠.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위한 진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월 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 관련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표값 좀 합시다로 정해봤습니다.
표값이요? 어떤 표값입니까? 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이거 점점 벌어지고 있죠. 예. 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도 좀 상당한데요.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이 국토 균형 발전,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하겠다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요. 이게 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혁신 도시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것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또 국회 세종공사당 건립 과정만 봐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의 인구와 그 산업 밀집을 좀 억제하겠다면서 만든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도요. 이게 좀 잦은 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또 이제 국가 전략 사업을 육성하겠다면서 내놓는 지원책들 보면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지역 균형 발전과는 더 멀어지는 듯합니다. 예.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나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만 봐도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면 결국 수도권 중심 아니냐.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네, 이 대전이 나노 반도체 산업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지만은 경기도 용인시에는 아주 더 큰 그런 반도체 특화 국가 산업단지가 또 지정이 그게 또 됐잖아요. 뭐 중심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학교 안에 건축물 그 용적률 완화시키는 거 이거 수도권 대학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여기에다 또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반도체 인재 양성도요, 이 수도권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곤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이 이제 그동안 국가 뭐 경쟁력 저하다, 균형 발전 역행이다, 수도권 역차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됐고요. 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법 자체 좀 폐지해야 한다 이런 법 주장까지도 자체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또 수도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니 또 국회의원의 의석수도 많습니다. 정치권이 수도권의 표를 의식하고 수도권 표심을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또 싶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만 봐도요. 그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만 봐도 이 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요. 이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일부 접경 지역 이것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더 촘촘하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지역은 그만큼 더 기회를 못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도권 지역 출신 뭐 정치인들,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내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출신, 지역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파를 초월해서라도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게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뭐 정쟁에 더 많이 몰두하는 것 같고요. 어쩌다가 뭐 1,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명 하나 내고 할 일 다 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게 그동안 보여줬던 지역 그 출신 정치인들의 모습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지역 발전 위해 뭐뭐를 하겠다. 뭐 중앙 정부와 어떤 인맥이 있다. 이렇게 공언해 놓고서는 이 당선 이후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이요. 이 정당과 상관없이 권역별로 좀 결집을 해서 연대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갈수록 소외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월을 해서라도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들을 좀 뽑아준 이유기도 하죠.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요. 밥값이 아닌 제발 좀 표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생색만 내지 말고 제대로 일 좀 하세요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즘 1,000원의 아침밥 화제죠. 예. 어제 저희 방송 청년몰 시간에서 또 이 1,000원 아침밥 이야기를 좀 네, 하시기도 청년들의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봤죠. 네, 사실 1,000원 아침밥 이거는 쌀 소비 활성화에 그 아침 거른 학생들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내면은 나머지 비용 이 대학 측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 학식이 5,000원이면은 정부가 1,000원 내고 대학이 3,000원 부담하고 학생이 1,000원 내는 그래서 밥을 먹는 구조입니다. 예. 그 원래부터 시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요.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그렇죠. 주는데요. 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이 여기에 숟가락 얹으면서요. 뭐 여론이 집중을 하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여야는 각각 정책위 차원에서요.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도 이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담아서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뭐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전체 대학으로 지원을 좀 확대하고 급식의 질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은 학기뿐 아니라 방학 때에도 이걸 좀 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아침 식사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서는 상대적인 그 박탈감, 심지어 불쾌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여야가 뭐 힘을 모아서 확대한다고 하는 건 일단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류에 발맞춰서요. 농식품부가 1,000원 아침밥 대상 그 학교 추가 모집을 좀 나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전 지역 상당수 대학이 여기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대전 지역의 대학들은 소극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 1,000원 아침밥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학생이 이제 학생 식당을 찾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재료비도 더 늘어나고 또 조리 인력도 충원을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학교가 부담해야 될 비용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가 단순히 뭐 2,000원, 3,000원 부담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대학 측에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원 확대 뭐 이것만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색은 정부와 정치권만 현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이 1,000원 아침밥 도입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농식품부가 추가 모집을 해본 결과 현재 대전에서는요. 한남대학교만 신청했다고 하고요. 다 한 곳만요? 네네. 이미 이제 1,000원 아침밥 시행은 충남대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학교를 빼면은 배재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 모건대학교는 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밭대학교와 우송대학교는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요.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 1,000원의 아침밥을 쉽게 결정 자체를 이제 못하고 있는 현실이 한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분명 학생 복지 차원이나요, 아니면은 쌀 소비 촉진이라는 그 방향성 상당히 좋은데요. 이 정책이 촘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학교 간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1,000원 아침밥을 도입하지 못하는 학교로서는 뭐 학생 복지를 외면한다, 뭐 이런 눈총도 받을 수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돈은 대학이 가장 많이 내는데 생색은 정부나 정치권이 내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도입하지 않으면은 대학이 비판받는 좀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이 사업 방향이 옳다면은 이 정부와 정치권이 생색만 좀 내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립니다. 대세는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4월 14일에 기후 정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후 정의를 외치는 시민분들이 정부의 이제 기후 위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올바른 이제 기후 위기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요구하는 이런 파업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해당 파업에 대해서 좀 다루기도 하고요. 또 시민분들이 왜 이런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이유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정의 파업이 1년에 딱 정해진 날짜
네.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 거군요. 네,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후 정의를 이유로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4월 14일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4월 14일. 네, 저희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3월 말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파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3월 말쯤에 이제 이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론화된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로 이 파업 날짜를 정했고 또 보통은 이제 이 어떤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 네. 단체들이 전국에서 또 모여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많이 모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 직접 다들 연차도 내시고 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체험학습도 내고 네, 또 다른 이제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예. 정부의 이제 주요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서 이제 이 관련 파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 됩니다. 4월 네. 14일에 많은 인원들이 세종시에 모이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는 한 3,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거보다 좀 더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4월 14일로 정해진 뭐 특별한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부의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의 이제 의제화를 위해서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3월에 이제 IPCC 보고서도 사실 나왔고 그렇죠.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이게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환경부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그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된 이슈라든지 혹은 제주도 제2공항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여러 개발 이슈들이 계속 정부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는 예.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이 기후정의 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진행이 됐고 어떤 분들, 어떤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한 300여 개 단체 정도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입니다. 신공항 건설반대 지역별 대책위원회도 있고요. 또 삼척 화력발전 반대 지역대책위원회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지역 대책위 같은 여러 뭐 것들도 이슈들마다 있습니다. 네. 있는 단체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환경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환경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어촌을 직접 파괴하는 여러 이제 개발 사업들도 있거든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모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대전하고 이제 세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4월 5일 식목일에 비가 오는데도 관련된 기자회견들을 강행하면서 관련 목소리들을 좀 모았습니다. 예. 그 각계 각층 뭐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뭐 네. 함께 하시게 되는 이유는 이제 다 그렇죠. 제각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그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발 사업들이나 혹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거의 한결같고요. 예, 공통의 이유도 네, 있고. 공통의 이유는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각 분야별로 혹은 자신이 이제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영역별로 조금씩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버스 기사분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성을 이유로 올랐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더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익은 더 감소했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는 더 멀어졌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이제 무료로 한다거나 혹은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사회적 비용으로 이제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늘리면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과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길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화력발전소 관련된 이슈들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께서도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하고 있는데 이 폐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폐쇄하는 걸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이제 발전소를 폐쇄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분께서는 이제 비건을 지향하는 이제 기후위기 활동가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비건 지향도 하시고 이제 텀블러도 열심히 들고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후위기 실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이런 활동들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은 시민의 노력을 할 테니 정부는 정부의 노력들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들의 목소리들을 강하게 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단순히 뭐 에너지 문제 네. 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여러 산업의 문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불평등에 의해서 사실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또 기후위기를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 혹은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위치에 있으신 분들의 삶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 정의 파업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후위기를 대응해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고 조금 더 이롭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지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또 다른 평등을 지향해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간다라는 인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이날 곳곳에서 이제 같이 모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4월 14일에 이 기후정의 파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어떤 요구사항을 정부에 이제 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대정부 6대 요구안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각계각층의 이제 목소리들을 최대한 모으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느낌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이제 에너지 수요도 대폭 감축하고 또 시민분들의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장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초과 이윤 환수와 관련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주도의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버스 기사분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과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도 있고 또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 또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기후위기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기후정의 파업을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옆에서 좀 지켜봤었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기후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시민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로운 삶으로 가도록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 파업의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혹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혹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차 집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든 영역에 이제 수어 통역사분들이 배치돼 가지고 이제 농인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파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어린이 코스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른들의 코스와 어린이들의 코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 같이 모이는 그 행렬은 똑같은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코스를 조금 더 간소화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 혹은 이제 여러 어린이나 이제 세대들을 고려한 이런 준비 과정들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특정 단체에 내가 속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네.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세종에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위치에서 1시부터 사전 행사를 진행을 하고 뭐 별도의 뭐 가입이나 저 갑니다 이런 약속의 신청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네, 현장에 그냥 가면 됩니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요. 또 사실은 근데 이런
그 행진이나 혹은 파업 같은 경우는 그 좀 긍정적인 취지로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에너지도 생기고 좋거든요. 그래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일정이나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1시에 이제 그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사전 행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뭐 오픈 마이크나 이제 사전 집회 같은 것들 혹은 사전 공연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 또 2시부터는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부처들에 직접 방문하는 행진들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또 국토교통부, 또 환경부에 이르기까지 이 기후위기 관련 대응의 주요 부처들 앞에 가가지고 최대한 시끄럽게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집회이고 행진을 하다 보면 나는 좋은 뜻이니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 하지만 좀 망설여진다, 네, 위험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번뿐만이 아니라 활동들을 할 때 안전이나 뭐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대응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온라인에서 이제 기후정의 파업을 검색을 하시면은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단체들이 있거든요. 환경단체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만약 이날 파업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관련된 메시지들이나 언론 보도 자료들 혹은 SNS에 올라오는 여러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바이럴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쉽게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친환경 응원 도구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응원 도구요? 네, 이런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하실 때 만드셔도 좋고요. 혹은 이제 스포츠 경기들 최근에 많이 관람을 하시는데 프로야구 시즌도 시작됐고 프로축구도 네, 시작됐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페이퍼 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이봉투나 박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닐 응원봉이 아니라 이제 종이 응원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집집마다 요즘엔 배달이 워낙 많아서 네, 맞습니다. 종이 상자는 참 많을 것 같아요. 박스들은 정말 많아서 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켓 역시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실 때 굳이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 이제 박스들이나 이런 종이들을 활용하시면은 재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예. 어떤 사회적 목소리를 내실 때 기후 위기도 같이 고려하시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천하신 또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인증 사진과 함께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커피 한 방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4.14 기후정의 파업 내용, 의미,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의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포. 오늘도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 한 달간 국내 정치는 역사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해법 발표, 곧 이은 한일 정상회담과 그 뒤인 이야기까지 매일 공방이 오갔는데요. 예. 대한민국이 먼저 컵의 절반의 물을 따르면 이어 일본 정부가 마저 채워줄 것이라던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청구서만 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배울 이 사회 교과서의 내용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원해서 병사가 되었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또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표현은 아예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진실을 찾아 알리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며 생각해봤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일제강점기 그 역사의 흔적들 많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일제 잔재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 기간에 우리 땅에 남겨놓은 모든 형태의 부정적 유산을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여러 형태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대전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그리 주목받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1905년 경부선 철도에 대전역이 세워지며 성장했는데요. 네. 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그야말로 일본인의 계획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2년 공주에서 이전한 충남도청은 일제의 행정 기관이었고요. 동구 인동에 남아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지점은 식민지 수탈기구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대전형무소는 대표적인 포갑기구인데요. 말씀드린 건물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예. 봄비가 내리는 오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전시 태미오래입니다. 네, 저는 지금 태미오래 앞에 나와 있고요. 여기 표지판을 보시면은 대전 충남도청 부관사 1, 2, 5, 6호와 부속 창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 직후인 1946년까지 충청남도 국장급 고위 공직자의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들이다. 충남도청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었다. 이때 도지사 공간과 함께 주임 관사 1호부터 6호까지 총 7채의 관사 및 창고가 건립되었다. 현재 3호, 4호는 소실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민분들께는 아직 태미오래라는 이름보다 충남도지사 관사촌으로 익숙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소장과 함께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임재근 소장의 설명으로 태미오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태미오래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좀 오래된 공간 같은데 어떤 공간이죠, 여기가? 이것은 옛 충남도지사 관사촌이고요. 1932년도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그 도청에 근무하는 도지사를 비롯한 이제 고위 관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관사촌으로 형성을 했고요. 도지사들이 묵는 공간이다 보니까 담벼락도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뭐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 없는 대단히 높은 그 담벼락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태미오래 문화복합공간으로 하면서 담장을 좀 낮추기도 했죠. 예. 네, 옛 충남도지사 공간을 비롯해서 현재는 10채의 건물이 태미오래라는 이름으로 재단장하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첫 인상은 으리으리한 대저택과 화려한 정원이었는데요. 한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렸던 이곳이 지금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이곳에 이제 관사촌이 들어설 때 주변의 다른 주택들은 전혀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직 일본인 고위 관료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작은 일본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관사촌 뒤편의 수도산을 일본의 후지산 이름을 따서 후지산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임재근 소장의 해설을 들으며 곳곳에 일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이 주변에는 진짜 조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이곳에서 대전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심지어는 이 뒤에 있는 산이 그들은 이제 후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지산이라고요? 예, 일본에 있던 후지산.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부사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엽서 같은 걸 보면 부사에서 내려다본 전경 이런 엽서가 있어요. 대전 지역인데요. 예, 그래서 그 부사라는 게 한자어로 읽으면 부사지만 일본어로 읽으면 후지예요. 후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의 정서들을 고스란히 이곳 대전에 가져와서 마치 그들의 이제 고향인 양 이제 생각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동네 이름도 이제 자신들이 살던 동네 이름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거의 시내에 지었던 집들의 양식뿐만 아니라 정말 일본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던 것이죠. 예. 모든 것들을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관사촌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죠. 네, 충남도지사 공관에는 각종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6.25 전쟁과 이승만, 옛 충청남도 관사촌에서의 5일간의 기록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으로 피난 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거처로도 활용됐다고 돼 있네요. 이 공간에 있나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1950년 6월 27일 날 서울 경무대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리에 이제 남하에서 대전에 피난와서 묵었던 공간이 충남도지사가 묵던 이 공간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차지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 2층짜리 건물 전체를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이제 기거를 했던 곳이고요. 실제 머물렀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딱 4박 5일 이제 묵었기 때문에 장기간 묵었던 공간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는 대전 오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정부 강요들이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제 집과 이제 직장을 지키라는 허위 방송을 녹음했던 장소가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온 다음 날인 1950년 6월 28일부터 대전에서 대전행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산적 권력골로 끌려간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지근거리 있었던 대통령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다. 또는 모른다고 해도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던 대통령의 제가 없이 국군이 그리고 경찰이 국민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큰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외에도 2012년 안희정 전 지사를 끝으로 실제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던 여러 도지사들이 남긴 흔적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들도 어린이를 위한 태미 놀이터와 예술 전시를 위한 태미 갤러리, 실제 주거 환경을 엿볼 수 있는 태미 메모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미홀에서 해설을 진행하는 해설사 분들에게 관사촌 보존의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조선 사람들은 살지도 않았던 곳에 이렇게 큰 의리한 집을 지어서 조선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린 거죠. 이걸 짓거나 만드는 것도 다 조선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지도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조선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인 거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볼 때 지금도 좋고 큰 집인데 맞아요. 그 당시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착취를 했을까?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남겨놓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냥 그 당시 느낌? 지금 뭐 많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알려주려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해요. 네, 태미홀에는 매주 월요일을 빼놓고 자유롭게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요. 예. 특히 4월부터 9월까지는 야간 해설도 진행합니다. 금, 토, 일, 3일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에 관사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실 수도 있지만 예약을 하신다면 해설사분들의 해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태미올해와 같은 이 사례가 최근에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2019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던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 지점 건물이 드디어 복원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헤레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 현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할 때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주민들의 정착을 이제 도와주던 이제 회사였던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제 줄여서 동척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원래 대전 지점은 원래는 강경에 있었어요. 아, 강경? 예, 강경에 동척 이제 지점이 있다가 대전이 이제 철도 부설 이후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대전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헌병대라든지
대전 이제 군청도 회덕에 있다가 이제 원도심으로 오면서 이 대전역 인근에 이러한 수탈 기구들이 이제 집중하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1922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 지점이 대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예.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대표 사업은 일본에 살던 일본인 농민들을 식민지 조선 땅에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 등으로 조선인이 가진 땅을 강탈했고요. 조선인 농민들에게 고리대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대표적 파괴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예.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본점에 폭탄 투척 의거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동척이 갖고 있었던 이제 수탈의 잔악성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일본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려면 누구의 토지를 가져가겠어요? 바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빼앗는데 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고리대업처럼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또 토지를 이제 빼앗는 이런 형태로도 했었고요. 깻목 같은 거를 농민들에게 강제로 사라고 해요. 이제 처음에는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깻목값을 달라. 그러니까 왜 주냐 못 준다 했더니 토지를 이제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동척에 대한 이러한 이제 반감, 분노가 심했고요. 사실 그 일제강점기 양대 수탈 이제 입관으로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잔악하게 또 조선인들을 수탈했던 식산은행이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예. 식민지 수탈 기구였던 곳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이곳이 새롭게 헤레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어요. 네, 그 뜻은 라틴어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동 100년 역사가 되다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헤레디움이 있는 인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3.1 만세운동의 역사, 식민지 수탈의 역사, 한국 전쟁 이후 대전 상공업의 중심이었던 역사까지 그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약을 통해 해설사분들의 해설을 신청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헤레디움은 앞으로 전시 외에도 클래식 공연장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큰 건물은 사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기념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잔재는 또 어떻게 청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제의 잔재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에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세뇌 작업을 펼쳤는데요. 예. 특히 교육 분야에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을 펼쳐 노예의식과 패배주의를 깊이 주입해 조선 민중들이 순응하게 만든 건데요. 대표적 사례로 황국신민서사가 있습니다. 예. 1937년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맹세문인데요.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일본에 보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이 맹세문을 암기하게 강요했습니다. 학교 교실에는 액자로 걸어 출입할 때마다 경례를 하게 했고요. 각 가정에서도 족자로 걸어 외우게 했고 직장이나 모임 등 5명 이상이 모일 때는 이 맹세문을 재창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사라졌던 황국신민서사가 몇 해 전 우리 지역의 한 학교에서 비석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석이 발견된 대전 여자고등학교로 나갔습니다. 지금 대전여고 안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비석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은 특이하게 글자면이 어떻게 보면 하늘로 비스듬히 향하도록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길쭉한 비석의 한 면에는 음각으로 글씨가 파여 있는데요. 글씨는 일본어입니다. 네, 대전여고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학내에 전시하여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석의 내용은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하련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대전여고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상훈 선생님께 들어봤습니다. 예.
2019년부터 저기다 전시했을 때부터 애들은 교육 자료로 썼어요. 역사 시간에 한국시민 서사비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포크레인 하면 긁힌 거야. 아, 긁힌 자국이군요. 이렇게 하다가 요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제 안내를 하려고 현판도 이렇게 현판도 만들어서 어디 기증을 할지 학교에 둘지라고 이제 토론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적 가치로 또 두자 이런 의견이 많으셨던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우리 학생들에게 박물관은 사실 찾아가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부터 이 일제의 어떤 그 만행이랄까 이제 그런 치욕의 역사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 일부러 또 눕혀산 또 의미가 있으시겠죠. 홀대로 그렇죠. 이렇게 한 게. 홀대 전시를 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홀대 전시가 또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이제 이게 치욕의 역사고 감추고 싶은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서 하는 거죠. 예. 네, 대전여고 황국시민 서사비 전시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예. 보통 비석은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지만 이 비석은 글씨가 하늘을 보도록 누워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역사이니 비석을 제대로 세워둘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홀대 전시라는 형태입니다. 일부러 홀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후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보존하되 우리가 당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내에 있던 일제 잔재를 아예 새롭게 재단장한 경우도 있죠. 네,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교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개 학교에서 일제의 잔재를 발견했는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본식 충원비 형태의 기념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기리는 표지, 교가와 교표, 교훈, 학생 징계 규정 등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재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가주의 교육과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도구였는데요. 네. 충청남도 교육청 김동길 장학사에게 충남 지역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학교 내 일제잔재로 이제 공개 장소에 일본인 교장 사진이 게시된 학교가 29개 학교였고요. 친일 행위 경력자가 작사 작곡한 교가가 24개 학교 생활 규정 중 동맹유학이나 백지동맹 등의 용어가 있는 학교가 100교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인 교장 사진은 공개 장소에서 전부 철거했고요. 학생 생활 규정 역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2기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학교 내 일제잔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학교 내에 있는 일제잔재 기념물을 조사했더니 33개 교에서 친일 행위자의 공적비나 일본식 충원비 형태의 기념비가 조사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일본식 충원비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식 충원비는 우리 고유의 비석과 그 생김새가 매우 다른데요. 끝이 뾰족한 사각형 뿔처럼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생김새가 일본풍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형식의 비석은 일제의 침략 전쟁 당시 전사한 일본군을 기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확산된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일본 제국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라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학교에 설치한 기념물이 일제 잔재임을 알고 형태를 바꾸어 새롭게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예산 대술초등학교 강인성 교감이 이야기입니다. 8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비석 위의 모양이 이제 뾰족한 일제 충원비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최근에 세운 그런 기념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충원비 형태라는 것을 동창회라든지 교육 공동체가 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제 잔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있다, 이제 그런 방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뭘 없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우리의 그 역사 문화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 바탕 위에서 미래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제 잔재 이를 청산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철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보존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홍경표 위원장입니다. 예.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제 잔재인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또 지방 관공서 이런데 그런 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게 어쨌든 해결 방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뭐 없애자 이런 건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건물 같은 경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제정하기도 하고 뭐 표지판을 세워놓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던데 좀 어떤 방식이 좀 가장 좀 바람직할까요? 특별히 학교에 국한에 서자 보면은 학교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또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문들. 이분 학교 구성원들이 되도록이면 의견 통일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산하는 그런 절차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좀 대다수가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학교에서도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과나 기념물의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역사청산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무엇인지 알고 왜 문제인지 서로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역사청산입니다. 또한 일본의 문화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교류도 하되 그들이 남긴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의 흔적은 잘 구분해서 청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일제 잔재들을 이제 철거하는 방향으로도 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없애버린다라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현장 흔적들을 다 고스란히 이제 없애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장소,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남겨두되 그곳에서 일제 식민 지배의 그런 악랄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공간 또는 항일 운동의 어떤 이제 교육 현장으로 좀 활용하자라는 그러한 좀 움직임이 최근에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그런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뭐 문화 복합 공간으로까지 좀 확장시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이 아픈 역사까지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취재를 하며 만난 분들은 몇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일제의 잔재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용을 두고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민간에서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옛 식상은행 건물이나 또한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문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대전형무소 예터 등 정비해야 할 곳이 아직 많습니다. 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사라지는 역사의 흔적들도 많은데요. 무조건 없애고 철거하는 것도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지역 여러 잔재를 찾아내고 활용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 자, 오늘 시민듣보 우리 지역 일제 잔재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윌영의 Live Right Now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명원이었습니다. Though it's breaking every rule I've ever made, my racing heart is just the same. Why make it strong to break it once again? And I'd love to say I do, give everything to you, but I can never now be true. So I say, think I better leave right now before I fall any deeper. I think I better leave right now, feeling weaker and weaker. Somebody better show me how before I fall any deeper. I think I better leave right now. I'm here, so please explain why you're opening up a healing wound again. I'm a little more careful, perhaps it shows. But if I lose the highs, at least